4시 반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오후가 되면 서울 사무실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이 세컨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일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밤이 돼도 서울은 한참 뭐 점심시간 마치고 또 오후가 시작되니 그때까지도 뭐 미팅이 이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막 힘들고 못 견디겠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배의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루틴이 되기까지 그게 뭐 무조건 쉬운 건 아니죠. 하기 싫은 때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거는 제 하루 루틴은요, 2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오는데 8주를 놓고 보면 6주 정도를 미국에서 보내요. 하루의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큰애를 학교를 데려다 주니까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 회사에 나오면 한 8시 정도 돼요. 8시부터 한 1시간 정도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니까 아침에 하는 일들에 대한 거 준비하고 그 뒤로 이제 일과를 보내죠. 계속해서 상담하고 미팅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뭐 한 3시, 4시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서울 사무실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이 세컨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럼 한국 쪽의 고객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또 일과를 보내고 그러고 나면 뭐 한 7시, 8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끝내고 집에 가서 가능하면 식사는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뭐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제 하루가 그 전날 밤에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다음 날의 일정이 뭐가 있는지를 프리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과정을 꼭 뭐 리추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검토하고요.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의 일은 되도록이면 다 끝내려고 해요. 특히 저의 이메일의 인박스는 거의 예외 없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다 비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면 뭐 1시간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 영어 그 관용어로 eat your frog first라고 부르는데 개구리를 가장 먼저 먹으라라는 말이 결국은 하루에 해야 되는 그런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빨리 안 하고 싶은 일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거를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뭐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저만의 루틴입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한국의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 질문을 했어요. 한 20대 중후반 또는 뭐 30대 이런 직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한테 뭐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100억, 뭐 200억 이렇게 주면 10년 뒤로 갈 생각이 있느냐 또는 뭐 20년 뒤로 갈 수 있냐. 뭐 예를 들어 30살 된 직원한테 200억을 주면 50세로 가면 그거 하겠니?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답이 안 하겠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300억은, 뭐 4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거기서 세트를 하는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가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시작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하루의 가치가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것을 말한 거다. 그런데 그 하루를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줄 몰랐다고 했는데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길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하루하루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값지게 보낼지에 대한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냐? 그렇죠?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언젠가부터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러한 루틴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2배의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둘 다 놓치고 싶지도 않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의 또 그런 삶과 루틴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뭐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 시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드코어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오후가 되면 이제 서울 오전이 시작이 되고요. 일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밤이 돼도
이제 서울은 한참 뭐 점심시간 마치고 또 오후가 시작되니 그때까지도 뭐 미팅이 이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막 힘들고 못 견디겠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운동을 좋아한단 말이죠. 루틴으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요가 되면 못해요. 예를 들어 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이걸 얼마나 힘들겠니라고 했을 때 그들이 힘들면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고문이고 이렇게 고역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통하는 얘기이겠습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운이 본인에게 있다면 일로서 또는 나에게 있어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냐면 원래는 제가 아침에 운동 안 하고 퇴근 후에 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루틴과 그걸 하다 보니 서울 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한번 가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예상을 했던 거는 굉장히 다들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짐을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건 웬걸?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별 3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와, 이래서 아침에 짐을 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루틴이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루틴이 되기까지 그게 뭐 무조건 쉬운 건 아니죠. 정말 하기 싫은 때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거는 가기라도 하자. 가서 사람들 하는 거 보기라도 하고 하다못해 스트레칭만 하고 와도 내가 이제 그걸 하나의 결과물로서 그걸 했을 때 그냥 나 안 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회하지 않고 더 잘했다라고 만족하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 하기 싫더라도 가는 그 루틴은 깨지 않으려고 했고 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 그 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일 내지는 부담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성공에 있어서 운이라는 그 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 부족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운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거기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운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업에 있어서의 성공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기본이 탄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법 자체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이 법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논의 과정 그리고 이 법이 의도하는 바 목적이 뭔가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항상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그 해당 컨셉에 대한 이해의 어떤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또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법의 내용만 놓고 보면 비고의적으로 이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위반자들이라면 어떤 벌과금이 부과되고 또 고의적으로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떤 벌과금이 부과된다가 법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그냥 하나의 법이 아니라 나오는 배경을 놓고 보면 미국의 당시의 사회상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원래부터 이렇게 법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국민의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미국의 방침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나오면서 또한 이 법이 너무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상황으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 막 시민권 포기하고 영주권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특히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해서 벌과금도 낮추고, 또한 여기서 정상 참작의 사유에 따라서 벌과금을 아예 부과하지도 않는, 결국은 이게 사회상을 반영하면 아,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법을 프랙티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비슷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상황은 벌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자국민으로서 자산을 보고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꼭 뭐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나를 테스트해 봐야죠.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아할 만한 성격의 일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겠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이 예스가 아닌 상황이 계속해서 며칠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식의 과정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지금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most likely, 아마도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찌됐건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 당시에 아무도 뭐 말 걸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뭐 에세이도 하나씩 쓰고 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시간을 나름 퀄리티 타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퀄리티는 무슨 퀄리티, 안 좋은 거죠. 고역이었죠. 근데 내가 불평을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리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좌청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에 들어간 지 한 20여 년 됐습니다. 주로 한국,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조세, 법률, 회계 관련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당시에 카투사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미군 부대이지만 한국군과 같이 일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다 보니 두 개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내가 좋은 환경이었지만 작은 나라에서 작은 사회에서 살았는데 큰 물에서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복학을 하고 커리어를 시작했던 거죠. 그게 한 2000년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투자은행이었었는데 거기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한 2년여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이런 분들이 야, 그냥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커리어 잘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왜 사서 고생이냐,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바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컸었고, 가장 쉬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텍사스 어스틴, UT 어스틴이라는 그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이 비즈니스 스쿨의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입학하자마자 여러 굴지의 큰 회사들이 리크루팅을 온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합격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기 위한 리크루팅에 참여하고 그렇게 흘러 갔습니다. 운 좋게 취직을 했어요. 그 뒤로 LA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원래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일이 로스쿨을 가는 거였었는데,
LA 다운타운에 로스쿨이 이브닝 과정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원을 해서 다행히도 합격을 했는데 그때가 2005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저희 첫 애가 이제 2005년 10월에 예정이 됐고, 그때 마침 또 로스쿨 1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이 어카운팅 펌,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말로만 듣던 로스쿨 1학년을 같이 시작하고 이게 나한테 있어서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 회사에서 제가 멘토처럼 모시고 같이 일했던 백인 파트너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나이도 한 60대 뭐 지긋한 분이 저하고 비슷한 커리어를 밟으신 분이죠. 세법 변호사로.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한 해만 좀 미루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힘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most likely 아마도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찌됐건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뭐 후회를 하더라도 보자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정말 힘들었어요. 쉽진 않았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에 1학년 과정이었었는데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했었고 쉽지 않았고, 또 애가 이제 첫 애가 이제 돌도 안 된 갓난 애가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 하루의 일정이 이랬었어요.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하고 출근을 하고 뭐 오전 근무를 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어요. 뭐 걸어올 만한 그런 정도 거리니까. 점심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회사를 가서 또 일을 하고, 차를 가지러 5시 반 정도에 나와서 불이 나게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에서 6시부터 대체로 한 9시 또는 10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집에 다시 왔어요. 집에 와서 좀 애 챙겨주기도 하고, 뭐 와이프가 혼자 계속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회사에 갔어요. 저는 그게 불평이 전혀 없었던 것이, 그렇게 협조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회사에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1시까지 정도 했었음에도 그게 불만스럽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애 밥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좀 책을 보기 시작해서 그게 한 3시, 4시까지 보는 시간이었었고, 애 밥 한 번 더 주고 자서 한 4-5시간 자고, 그리고 출근하는 게 쳇바퀴 생활이다 보니 와, 그때는 정말 쉽지 않았었고, 뭐 그런 과정이 끝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1학년 과정이었었고, 두 번째는 졸업을 할 즈음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로스쿨 마지막에 다닐 때는 뭐 출퇴근에 드는 시간도 이제는 거의 뭐 2시간 반 이상 걸리고, 또 일은 일대로 또 있고 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이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느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몇 달씩 그것만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에 비하면 저는 뭐 휴가도 내기도 좀 그렇고 또 시간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아이고 그때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이 당시에 아무도 뭐 말 걸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뭐 에세이도 하나씩 쓰고 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시간을 나름 퀄리티 타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퀄리티는 무슨 퀄리티, 안 좋은 거죠. 고역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평을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리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고요. 투덜투덜 되지만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니 그걸 나이가 맞춰서 최대한 뭐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뭐 퀄리티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다 마치고 뭐 시험까지 뭐 붙게 된 거죠. 동기부여를 막 거창하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도 즐거웠던 거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걸 거쳐가는 시기에서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막 투덜투덜대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것도 즐거웠던 추억이 되는구나 라는 게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나서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뭐 후회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버텼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회사를 다닐 때도요. 내가 회사의 일원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나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당연히 있으니 그에 대한 역할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또는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나에게 어떤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그걸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펌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들이 이 빌러블 아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을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과가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의 급여와 보너스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에 반해 뭐 회사 차원에서 뭐 비즈니스 프로모션하는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가 그것도 역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청중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조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다지 인정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치적인 것으로만 내가 평가받고 거기에만 나의 시간을 쏟는데 집중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건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그건 제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도 발판이 되었으면 물론이고 당시에 회사의 이익에도 가장 기여하는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그 환경 하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인트레스트에도 부합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면 좋겠어요. 큰 회사의 어떤 구성원이다 보니 회사가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내가 받은 어떤 감사한 그런 행운이라던가 전문성, 이런 나의 삶의 어떤 궤적, 백그라운드들을 활용해서 직접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지고 하는 그런 환경, 말하자면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했었던 거죠.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걸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었던 거는 그래,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서 5년 뒤에 파트너가 돼서 계속해서 쭉쭉쭉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른 옵션, 말하자면 내가 나가서 뭔가를 다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후회할 거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앞서도 얘기한 거지만 하고 나서 후회를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뭐 나간 뒤로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도 믿고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을 리드해서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뭐 변호사고 회계사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그러한 가치에 대해 감사함과 고마움과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의 네이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유명한 특 A급의 운동선수이니까 애초에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도 뭐 특급의 제1의 클래스의 전문가 서비스를 받았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전문가 회사로서 어떤 텍스 어드바이저로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기회를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그런 컨셉인데 이해는 되는 것이 그가 받았던 인류의 서비스에서도 당연히 인류이긴 하나 그가 가진 특수성이 있죠.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이 회사는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갖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졌던 거고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았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세금을 과대해서 냈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작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사례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IRS하고 우리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때마다 뭐 벽에 부딪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암담해서 이제 이거 괜히 시작했나 보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50만 불 정도를 개인 150만 불이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세금을 돌려받는 게 됐죠. 결국은 전문가로서의 뭐 능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이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한국의 서류를 검토해서 이걸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민감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가산세를 가산세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페널티 텍스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 양국의 어떤 언어와 문화와 이런 관행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뜻깊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하자.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1세대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 상태에서 성장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어쨌거나 뭐 안정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다 보니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데요. 한국의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이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존중받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할 만큼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테리토리, 영역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도 감안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을 하는 사람들, 그 성공의 정의가 정말 절대적인 어떤 것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을 때 그 길을 함께 가려는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뭐 전 그 이상 뭐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최대한 평이한 쉬운 용어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또 동시에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몸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도 계속 공유하는 그런 영상 준비하면서 같이 북돋아주는 그런 생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